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북 봉효정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이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11년 만에 7번째 전북 출신 총리인데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은 환영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전북 도민은 물론 많은 국민이 전북을 비롯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분열된 정치권이 하루빨리 협치하길 바랄 텐데요. 신임 총리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뉴스7 전북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한 축인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이 함께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옛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식회사 명신과 함께 3년 동안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익산 왕궁 물류단지에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층 K, 오늘은 유통 대기업에 몰려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취재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키워드 뉴스 키워드로 풀다에서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북의 고령화 실태를 짚어보고 전문가와 대책을 논의합니다. 전기차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5개 기업이 새만금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58분 충전에 378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버스. 용량이 가장 큰 국산 배터리를 중소업체가 장착해 만든 모델입니다. 향후 수출도 할 계획입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과 인접해야 저희들도 물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산을 택한 겁니다. 전기차와 부품 생산업체 5곳이 새만금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올해 안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옛 한국-GM 군산공장 터를 인수한 전기차 생산업체와 함께 2022년까지 4천여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고용 인원만 1,9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 상생형, 특히 중소기업에는 노사 상생으로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군산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군산형 일자리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노력을 하시면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제시할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과거 퇴행과 미래 전진을 가를 분수령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고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과거 퇴행이냐 미래 전진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면서도 당으로 복귀한 이낙연 총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제경제 전문가를 영입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총선 공약도 잇따라 발표합니다. 어제 논란을 빚은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어느 쪽을 이렇게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경고 망동이라고 성토한 한국당.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공천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통합 논의에서 잡음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룰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당과 세보수당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통합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은 1년 4개월 만인 오늘 19일 귀국합니다. 안 전 의원은 오늘 저서 출간과 관련해 내 팔자가 바이러스를 잡는 팔자인 것 같다며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존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정치 권력이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21일 해경의 세월호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KBS 9시 뉴스가 나간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고향 완수까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며칠 뒤엔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현행 방송법은 누구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방송 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수석의 전화가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유죄 판결을 수용해 이 전 수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언론 비판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에선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처벌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방송법 조항이 모호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 전 수석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징역형을 면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전자문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경찰청 본청 정보화 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정보화 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건 지난해 12월 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 경찰청 정보화 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화 담당관실은 경찰청의 전자문서 수발신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첩보가 경찰청에 전달된 후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내려갔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자들의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명 수사 의혹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오늘 오전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사건 실무팀인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압수수색과 주요 인물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아주대병원 원장에 대해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욕설 논란을 빚은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을 향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가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유 원장이 이국종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오늘 병원 의료진 등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대병원은 지난 25년간 경기 남부 지역의 의료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지난해엔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의 평판도가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전체 교직원의 노력과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어 우리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킨 유 의료원장의 행동은 의료원 입장에서도 묵과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며 유 의료원장은 이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 훈련에 참여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이어 권역 외상센터 운영을 두고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이 겪은 갈등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교수는 병원 측이 외상 환자 치료를 노골적으로 막고 있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유 원장 등 의료원 측은 이 교수가 무리하게 헬기 이송을 늘려 병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이 교수가 내세운 주장들에 대해 사실 여부 등을 정리한 다음 주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이변을 연출하며 지역체육계의 선택을 받은 초대 민선 전북체육회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정치적 독립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식 임기가 시작된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정 회장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민선체육회장 선거에서 예상 밖 선전으로 지역체육계 수장이 됐습니다. 혁신을 내걸고 변화를 원하는 시군체육계를 집중 공략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체전 위주의 그런 걸로만 1년 농사를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시스템 바꾸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하게 생활체육을 좀 많이 소외해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그런 요구들. 이변의 주인공인 만큼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치단체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산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홀로서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나 또 문체부에 이런들 많이 쫓아다닐 겁니다. 여러 국회의원들 제가 모시고 우리 어떤 수건 사업들 때문이라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었던 체육인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그동안 전문체육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선수들의 활성을 위주로 많이 노력을 바라겠지만 여러 가지 또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안정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전북체육계. 새로운 리더십이 지역체육의 혁신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아본 뒤 오는 20일쯤 예비 후보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대변인직을 사퇴한 뒤 시세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기부금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 놓인 기부금 6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24곳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의 설 차례상 비용은 평균 26만 4천여 원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이 22만 2천 원으로 가장 쌌고 백화점 28만 4천 원, 중소형 마트 27만 2천 원, 대형 마트 27만 원 순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 무용대회에서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소속 교수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들은 지난해 4월 전북대가 주최한 전국 무용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72년에 전주시 평화동에 지어진 전주교도소가 50여 년 만에 자리를 옮깁니다. 법무부는 지금 위치에서 300m 떨어진 평화동 작지마을 쪽으로 옮겨 오는 2023년까지 19만 제곱미터 규모로 전주교도소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네, 골목 상권의 위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인들이 유통대기업에 몰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 왕궁 물류단지에 창고형 매장 입점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층 K 박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창고형 매장. 채소와 육류, 의류의 공산품까지. 웬만한 물건들은 다 갖추고 있어 한산을 법도할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북적입니다. 근처 대학가의 한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음료와 과자 대부분은 창고형 매장에서 사온 것들입니다. 물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장님이 많이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 들어설 물류단지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일부 상업용 매장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다양한 상품 구매, 또 저렴한 가격,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그 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저희들은 예측. 상인들은 다른 대형마트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될 거라며 우려합니다. 범위도 반경 2, 3km가 아니고 이거는 한국에 만약에 들어올 경우 전라북도 전체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트코는 2해 전 전주 에코시티에 진출하려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대형 마트가 없는 에코시티에 이번에는 이마트가 입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창고형 매장 입점에 반대했던 전주시가 대형 마트는 허용하기로 한 건데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회의에 쌓여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공문으로 제가 받은 내용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없거든요. 수년 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며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식자재 마트도 상인들에겐 큰 골칫거리입니다. 대형마트 못지않게 규모가 크지만 입점이나 영업시간과 휴무일 제한도 없습니다. 전북에만 50여 곳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으로 물량을 이렇게 받아오고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원협이나 이런 데서 수수료를 주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자본을 앞세운 유통업체들의 틈바구니에서 지역 상인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이어서 박웅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웅 기자, 지역 상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가 지역 상인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200만 원 정도인데 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75%가 여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저 생계비인 1,600만 원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북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네. 한 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이 무려 80.9%로 강원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네. 이 통계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은 제외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창고형 매장의 전북 입점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어떤 유통업체일까요? 네, 코스트코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5개 나라에 진출한 글로벌 유통업체입니다. 연회비를 받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 개인 소비자는 38,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대용량으로 묶어 싸게 팔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1994년에 서울 양평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20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한 상태인데요. 국내 대기업 대형마트조차 코스트코의 공급적인 영업 전략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코스트코의 상권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전북 지역에 코스트코가 진출할 가능성과 또 만약 진출이 된다면, 추진이 된다면 예상되는 파급력 어느 정도일까요? 네. 코스트코는 현재 수도권과 영남, 충청 등지에 모두 16개의 매장을 내고 있지만 아직 호남에는 진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전주 에코시티의 입점을 추진한 사례에서 보듯이 호남 입점에도 관심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 때문에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을 맡은 민간 사업체 측이 이 코스트코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코스트코 한국본사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트코가 공식적으로 입점 의사를 나타내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입점까지 이어질지는 섣불리 예상하긴 어렵지만 익산 왕궁 일대가 호남 고속도로 근처이기 때문에 익산은 물론 전주와 군산까지 그 상권 영향력이 닿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전북 지역 골목 상권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지역 사례를 본다면 최근 경남 김해시가 코스트코 입점을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형 자본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며 계속 입점을 반대하고 있고 네. 김해시도 교통 영향 평가를 계속 반려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또 코스트코가 입점을 시도했었던 우리 지역, 전북 지역의 전주 에코시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대형마트가 이 지역에 들어서기로 했다죠? 네, 맞습니다. 네. 2017년에 코스트코의 에코시티 입점이 무산된 이후 에코시티는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택지지구인 에코시티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었죠.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신세계 이마트가 에코시티 상업지구 부지 소유자에게 입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전주시는 대형마트가 창고형 매장과는 달리 지역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은 덜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새로 들어설 이마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인데요. 영업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형마트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SSM, 즉 기업형 슈퍼마트로 분류됩니다. 네. 상업지구 부지 소유자와 이마트가 본계약을 맺어야 정확한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주에는 7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시티에 들어설 이마트가 대형마트 규모 이상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전주에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새 대형마트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네, 익산에 이 코스트코가 입점이 될지 되지 않을지 향후 상황도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풀다. 오늘의 키워드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전라북도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령사회 진입 이후 여전히 가파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고 활기찬 도시였던 서울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 2007년 9.8%를 차지하더니 10년 만에 14%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5%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단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전북은 어떨까요? 전북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년이나 앞선 건데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북 지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 5천여 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도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셈인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북, 어르신들과 노인 문제, 노인 정책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인들은 우선 노인이라는 호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노인의 기준을 70살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힘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을 이렇게 정말 잘 찾아서 말하자면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요즘 유식한 말로 노노케어라고 하더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에도 적극적입니다. 연명치료는 그 스스로가 본인 자신이 그걸 거부를 해야 되지 않냐. 무엇보다 큰 관심사는 일자리. 꼭 일자리를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받고 있고 꼭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고. 형식적으로만 가서 일을 하는 척하고서 그 타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실은 뭐 감독관 있어 감독 같은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일자리도 그렇게 했으면은 아유 좋죠. 그 정책이야말로 좋죠. 노인 일자리 문제는 생계와도 직결됩니다. 전북은 특히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정도로 가난한 노인이 많은데요. 노인 일자리 정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남원의 한 김부각 공장.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부각을 만듭니다. 60살 이상이면 일할 수 있는 이곳은 남원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정도로 노인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담은 오전 시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벌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오후 시간에는 또 놀 수도 있고 자기 볼 일도 있고. 3년 전 60살 이상 노인들을 채용하는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문을 열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 잡아 현재 15명인 어르신 직원을 올해는 5명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60시간 일하면 임금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도 수입이지만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일터가 있어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너무 좋은 거야. 하지만 노인의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남원 김부각 공장과 같은 취업형은 14%에 불과하고 월 임금이 30만 원 이하인 마을 환경정비나 순찰 등 단순 노동을 하는 공공근로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사각지대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사회복지사분들께서 발굴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노인 일자리 센터로 많이 연결을 해주셔서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 문제는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풀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북의 현실을 짚어보고 노인들이 바라보는 노인 문제, 특히 일자리에 대해 고민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앵커대담을 통해 초고령 사회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네.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남과 경북에 이어서 세 번째를 차지했는데요. 이 인구와 면적을 감안할 때 전북의 고령화 정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뭐 일단은 숫자상으로는 전남이 고령화율 1위고 네. 뒤이어서 경북, 우리가 이제 아주 근접해서 3위인데요. 네. 근데 전남은 광주가 있고 경북은 대구가 있죠. 네네. 광역시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다수 인구가 광역시에 몰려 있고 나머지 이제 주로 이제 노인 인구들이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전북은 그런 광역시가 없이 순전히 전북의 인구만 가지고 고령화 비율이 이렇게 높이 나왔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제일 고령화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반증해주는 그런 통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전북이 가장 높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남원의 김부각 공장이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사실 이런 일자리들이 많지 않다는 거일 것 같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 또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또 볼 때 86%가 공공형 일자리라고 했는데 이런 공공형 일자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 보신 것처럼 공공형이라든지 뭐 시장형 또 뭐 고령자 친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화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찾기가 나한테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집을 구하거나 얻을 때 중개인을 꼭 도움을 얻지 않습니까? 뭐 요즘 결혼도 그러는데요.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도 그런 이제 중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직업 소개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국가기관이고 국가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후에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 일자리 찾고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에 이어서 또 필요한 게 사실 돌봄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어르신 통합 돌봄 사업을 지금 시행 중인데 어떤 내용이고 또 실효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통합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제 어르신이 돼가지고 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기능이 떨어지고 했을 때 대개는 어떤 요양원이라든지 무슨 요양병원 이런 병원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합 돌봄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말하는데요.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그런 자원과 그 노력으로 노후에도 그 매우 몸은 불편해졌지만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입니다. 이게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지금 전주시가 시범 사업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전주형 그 어떤 돌봄 사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우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이 완산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전주시 전체로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 뭐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모델이 될 그런 걸 만들겠다 해서 저도 사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등에서는 이 노인이 생활하기 편한 고령 친화 도시 조례 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북에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상설적으로 제도화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만 60살인 법정 정년을 65살로 연장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일각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파장이 클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정년 65세도 그렇고 노인 인구 또 뭐 노인 연령 70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연금, 뭐 임금 등등 이 조정해야 되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꼼꼼한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너무 그 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가야 한다면 준비를 아주 탄탄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가 또 있을지요? 요즘 뭐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 고령화 비율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원격 진료를 하면서 뭐 드론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그런 뭐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한다는데 우리도 이 발달한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좀 고려해봄직은 합니다만 의료계의 여러 가지 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고 뭐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뭐 이런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쓰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재원을 이 간접세, 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이제 그 충당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증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논의돼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이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글쎄요, 뭐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도 늙고 모두가 다 늙고 노인이 되고 노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이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근데 인식도 바꿔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매우 출발점이고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자리와 돌봄 이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 사회가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 소득의 문제죠. 네. 연금이라든지 그것도 뭐 보험 방식의 연금도 있고 또 부조 방식의 수당 방식의 연금도 있고 과연 이것들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겨울인데도 크게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좀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전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한낮에는 영상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절기 대한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며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익산이 영하 4도, 군산과 부안은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내륙은 무주가 영하 6도, 임실은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6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동부와 강원 곳곳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다른 지역의 공기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속담이 있죠.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든 또 언젠가 노인이 될 텐데요. 지금의 어르신들, 지난 7, 80년대 격동의 시절을 보낸 분들입니다. 네, 윗세대가 있었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을 겁니다. 이 노인 문제,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뉴스7 전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